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총격범 성범대를 영장실실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지금 강북경찰서에 나가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가 서울 강북경찰서에 나가 있습니다. 총격범 성범대가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대의 총격에 결국 경찰 한 명의 목숨이 희생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상세하게 보도해드렸습니다. 과연 성병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일성은 무엇일지 잠시 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한미 외교 국방장관회의 공동 성명 결과 미국의 전략무기, 핵 폭격기, 핵 잠수함, 핵 항모,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러한 미국의 핵 전략무기들이 김정은의 턱 밑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무서워할까? 상상만 해도 김정은은 끔찍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불법은 누구든지 엄벌하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누구든지 사실상 최순실을 겨냥한 거다.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내용, 한국일보 일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최순실에 대한 수사 지시다, 수사 의지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조선일보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야당의 반응을 일면에 인용해서 썼습니다. 무작정 논란 덮자는 대통령의 발언이다.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똑같은 대통령의 발언인데 한국일보 일면에서는 최순실을 수사하겠다. 조선일보 일면에서는 무작정 논란을 덮자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탈당과 개헌을 들고 돌아온 손학규. 강진 땅에 칩고 시작했을 때 제가 직접 강진까지 가서 단독 인터뷰했던 적도 있는데 2년 2개월 만에, 2년 3개월 만에 정계에 복귀를 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신문인데 돌리면 나옵니다. 바로 이 기사 일면에 실렸습니다. 정계 복귀 손학규 민주당 탈당 선언.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하면서 강진 칩거 생활을 담은 강진 일기를 발표했는데 이 강진 일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겠다라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힘을 합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정계에서 뜨겁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이정현 당대표의 부인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공짜 전시 논란에 휩싸였는데 야당에서는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명성 본부장이 이정현 대표와의 친분 때문에 전시회 갤러리를 공짜로 빌려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정현 대표의 입장 잠시 후 들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돌아온 손학규. 안철수에게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하자라고 이미 지난 8월에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8월 술을 한 잔밖에 잘 못하는 안철수 전 대표가 강진까지 내려가서 막걸리를 나눠 먹었던 그때의 그 모습, 이미 그 장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다뤄봅니다. 네, 오늘도 여러 뉴스 중에 정말로 중요한 뉴스만 치열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총격범 성병대의 영장실질 심사를 위한 이송은 성병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대로 저희가 즉각적으로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의 일성이 무슨 말을 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먼저 공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두고 오늘 조간신문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렸습니다. 해석이 각각 다른데 박 대통령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오로지 국민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대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고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조간신문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렸습니다.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렸는데 저희가 오늘 조간신문들의 일면만을 나란히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갈렸는지 함께 보시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vs 위아래로 오늘은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 위아래 이런 노래도 있죠. 그런데 진영이 조금 이색적입니다.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이 일면의 맥락을 같이 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조선일보 일면 기사 제목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은 무작정 논란을 덮자는 대통령의 발언 아니냐,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을 일면 제목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경향신문도 일면 제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입다들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한겨레신문 일면 제목은요, 최순실 가린 채 불법 있다면 처벌하자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미르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조선, 경향, 한겨레가 같은 방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동아,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그 발언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불법이 있다면 그것이 최순실이든 누구든 엄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 있다면 누구든지 엄벌하겠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한 금기와 의혹과 침묵을 깬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중앙일보 일면, 박 대통령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조선, 경향, 한겨레와 동아, 한국, 중앙이 의견을 갈리해서 오늘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어제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청와대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이 최 씨를 소환해서 사실을 규명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다시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자, 대통령의 이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정성희 위원님, 신문이 두 종류로 갈렸다. 흥미롭네요. 사람도 그렇지만 언론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어저께 봤지만 처음으로 최순실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이제 입을 연 거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그냥 모른 채 하고 덮어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논란이 벌어진 거는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보면은 그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엄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든에 최순실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다 아는데 대통령은 스스로 입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들 경향 같은 경우는 다들하는 거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구든이라는 것에 최순실이 포함된다고 해석을 한다면은 이것은 최순실과의 선긋기를 통해서 이 실체에 대해서 규명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제 개인 생각을 하자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한 달 거쳐서 이 논란, 모든 어떤 이슈를 빨아들이는 이 논란을 보면서 저는 일정한 정도의 최순실과의 선긋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순실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순실과 분명히 선을 그으려는 의지를 어제 밝힌 것이다. 위아래 중에서 아래쪽에 방점을 찍으셨군요. 청와대 관계자 반응이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언론 보도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에 최순실 씨가 연루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청와대 관계자가 분명히 드러났다. 박 대통령도 진상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 최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어제의 대통령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검찰이 조만간 독일에 나가 있는 최 씨를 국내로 소환해서 사실관계 규명에 나설 것으로 안다. 검찰이 최순실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위아래 중에서 아래쪽 신문들의 해석과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칼럼. 네. 아마도 위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어제 저는요, 일단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처음에는 지난 22일 그 수석 비서관 회의 때 그냥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면서 사실은 이제 외면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이 다시 한번 반복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재단에 불법이 있었다면 누구든 엄벌해라. 예.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약간 다른 발언을 하셔서 일단 한 번 놀랐고 예. 2번 더 놀랐던 거는 박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신 적이 제가 기억하기엔 없어요. 네. 마치 누군가를 굉장히 이제 해명해 주듯이 소위 말하는 대리 해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20분 동안 발언했는데 한 9분 정도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시간을 할애했다고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전경련 그 이승철 부회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다고 했는데 사실 어제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그게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의외였죠. 네. 지난해 2월 그리고 9월이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어떤 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 재단 자체는 정말 순수하게 만든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이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리가 명확해 보이니까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된다는 느낌. 그래서 처벌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최소한 하자라는 그 맥락이 좀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 그전에는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화면 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호가호위하면서 돈을 끌어냈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최순실 씨가 실제 주주로 있고 회장으로 불리는 어떤 기업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참 흥미로운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칼럼도 어제 2번 올랐다는 건데 윤태권 실장이 과거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청와대를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이 문법과 청와대의 논리 구조를 잘 아는데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오늘 엇갈린 조간신문들의 보도. 첫 번째 흥미로운 거는요. 이 우병우 수석 논란이 나왔을 때 청와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패 기득권과 좌파의 결탁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말하자면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경향이 같은 이야기 한다 이런 거였는데 아하, 말씀드리는 순간 총격범 성병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제가 암살될 수 있어요.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까? 숨진 경찰에게 한마디만 하시죠. 사인은 의문이 있습니다. 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총격범 성병대가 자기가 암살될 수 있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면서 사인은 의문이다. 아하, 이 경찰의 죽음에 대해서 사인은 의문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신 상태가 피해망상을 겪고 있다라고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는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요 얘기 잠깐 해보고 다시 대통령 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피해망상 여실히 보여주네요. 네,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전형적인 피해망상 증세라고 하죠. 과거에 미국에서 버지니아 텍 다니던 조승우가 그렇게 조승이죠. 조승이가 저렇게 총을 난사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다. 예. 또는 나는 위대한 인물이다. 위대한 인물 쪽에 있을 때는 과대망상이고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는 이제 피해망상인데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증상이 다 있는 전형적인 이제 망상장애 현상인데요. 지금도 저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병대 같은 경우 예. 실제로 성병대가 썼다는 책 3권의 책을 냈는데 한 권은 이제 정말 출판을 해서 페이스북에도 본인이 출판 업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2권은 전자책을 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일본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이 지진이 날 때마다 한국을 침략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했고 또 경찰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올해 복역한 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알 수 없는 이상한 적개심을 엄청나게 드러낸 걸로 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예, 총격범 성범대의 이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찰에게 적개감을 드러냈고 경찰 한 명이 숨졌던 저 사건 이면에 성병대가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CCTV를 정확히 가려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성범대에 관련한 생중계 영상 보도해드렸고요. 다시 오늘 조간신문과 청와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 실장님. 예,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은 그 기득권 세력과 좌파가 결탁했다. 딱 이거 아닙니까? 어허. 그리고 지금 이제 미르재단하고 K재단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고독하게 한 달 동안 보도했던 곳은 TV조선이에요. 예. 실은. 그래서 이제 한겨레에서도 TV조선 때문에 우리가 보도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전선이 다시 그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새 신문들도 제목은 저런데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흔쾌하게 대통령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진 않아요. 대통령의 어제 말씀 중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느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미르 K재단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를 탁탁 쳐내고 핵심을 보자면은 돈을 모으는 데 대한 의구심, 그리고 돈을 쓰는 데 대한 의구심이거든요. 돈을 쓰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돈을 모으는 데 대한 건 탁 닫아버렸어요. 예. 작년 2월, 7월 문화체육 투자 확대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업들한테도 말하고 뜻을 같이 했다. 내가 한 거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거다.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데 알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라고 알려와가지고 안종범 수석한테 알려와가지고 그러시냐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어제 좀 말은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못 묻는 거예요. 그럼 나간 거에 대해서는 좀 봐라 라고 하니까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건데 이 나간 거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한 게 이렇게 잘 된 게 있고 저렇게 잘 된 게 있고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우고 근데 이제 우리가 K재단에서 체육 인재 키운 건 딱 한 명밖에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의 딸. 그렇죠. 정유라 씨. 그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그리고 최순실 씨라는 이름을 말 안 했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또 구절이 있어요. 인신공격성 의혹이 기업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예. 지금 굳이 말하자면은 인신공격성 의혹을 기업에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이 나에 대한 좀 인신공격 아니냐 사실은 좀 그런 면도 있긴 있죠.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의혹이 왜 기업에 찬물을 끼얹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언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물론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대통령께서 흔히 이제 우리 언론이 평가할 때 정면 돌파했다. 정면 돌파할 때는 막 북한 비판, 야당 비판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어제는 사실은 언론이나 야당이나 비판 있는 뉘앙스는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긍정적인 것과 좀 아쉬운 점이 혼재된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때 당의 대변인으로서 호흡을 좀 맞췄던 이기진 전 의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알죠. 예. 저는 이번 정부 탄생에 정치를 그만둔 뒤지만은 마음으로든 어쨌든 약간의 도움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도움을 드렸다고. 예. 근데 이 보도를 두 개의 부류로 신문을 나눠서 6개 신문이 저렇게 보도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좀 근데 제가 예. 만약 돌직구 신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는다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늦었다. 언급이 늦었다. 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 늦었다. 첫 의혹 제기 때 불법 있으면 엄단하라, 조사하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국정에 도움이 됐겠어요. 예. 내가 저걸 뽑았다면 늦었다. 원칙주의자시라고 돼 있잖아요. 딱 세 글자만 쓸 거다. 신문 제목에 늦었다. 난 그게 안타까워요. 최순실 씨 얘기는 이따 좀 기회를 주면 또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늦었다. 최순실 씨 얘기해 볼까요, 그럼? 어제 저희 도우직구쇼에서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를 둘러싼 풀리지 않은 의혹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보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거에 인터뷰했던 영상 중에서 이 대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okyo Olympic Games in 4 years. It's your dream? Yes, it's my dream. Every rider has a dream for an Olympic.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꿈이다라고 유창하게 영어로 인터뷰를 했는데, 김병민 의원님,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엄마죠, 이 모든 사단을 벌인 이유와 목적에는 딸 정유라 씨의 올림픽 계획과 그 플랜이 맞춰져 있다라는 주장이 오늘 새롭게 제기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뭐 오늘자 경향신문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낱낱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라면 자식에 대해서 무한 애정을 갖고 있죠. 그리고 늦게 난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면 거기에 대한 애정은 더 클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들을 좀 부모님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유라 씨가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나이가 20살이죠. 그러니까 2020년 일본 동경올림픽이 때가 되면 한 24살 정도가 될 거니까 아마 나이상으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긴 가장 적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 맞춰갖고 모든 플랜들이 다 짜여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014년도부터 시간이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화여대 입학에 대해서 많은 부정 입학에 대한 비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게 됐죠. 근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 입시 비리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2015년부터는 이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2020년 올림픽을 향해서 충분히 승마를 경기를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승마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돈이 많이 드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 한 마리 가격이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말을 사야 되는데, 그 명말을 사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대기업이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의혹들 중간중간에 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의 최순실 씨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 이른바 우리가 유령 호텔이다 하는데, 그 호텔도 딸 정유라 씨 선수 양성을 위한 뭐 코치들과 일행들이 묵기 위한 용도로 호텔을 샀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K스포츠재단,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K스포츠재단이 비인기 종목의 유망주들을 길러내고 지원하기 위한 건데, 바로 그 K스포츠재단과 연계되는 블루K 뭐 비덱인가요? 이런 회사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호텔을 또 나름대로 매입해서 소유하게 되는데, 그 호텔은 왜 샀는 거에 대한 의구점들을 파헤쳐 보다 보니까 이 딸 정유라 씨가 승마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코치까지 묵기 위한 숙소로 활용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014년, 15년, 16년도에 연도별에 따져갖고서는 쭉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저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최순실 씨랑 정유라 씨가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내 친합니다 하고 호가호위해서 혼자 그런 작업을 치고 장난을 쳤으면 여기에 움찔 겁을 먹고 지원했던 대기업들도 잘못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겠으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정유라 씨랑 최순실 씨 혼자만의 일이겠는가, 여기에 국가의 권력은 개입하지 않았는가가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 중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명쾌하게 국민들께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우병우 수석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수석부터 정리하라. 우병우 수석 정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최순실 씨, 정유라 씨에 관한 의혹에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권력이 개입된 게 있다라면 이 또한 엄단하겠다. 나와 너무나 친한 사람조차도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밝혀주셔야 국민들의 의혹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정유라 씨에 대한 이대의 파동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시점은 대통령께서 보셔야겠지만, 이 시점이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규명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커진다라면 대국민 사과까지도 고려할 시나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병민 의원이 집권 여당과 청와대를 향한 충심의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 우병우 수석부터 정리하라. 그래서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재건하라. 그리고 두 번째,
안종범 수석이 나 몰래 대기업에 돈 거두러 다녔어? 안수석? 제대로 말해봐. 문제 있으면 안수석까지 쳐내겠다라는 대통령의 결기를 보여라. 두 가지 솔루션을 주셨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 두 가지 솔루션이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보는데 최순실 씨가 이 모든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인 의혹에 대해서 어제 정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에 대한 그릇된 사랑이 이 모든 사단을 불러일으켰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오늘 경향신문에도 그걸 뒷받침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플랜을 좀 말씀드리면 딸을 승마 선수로 만들기 위한 것과 이 K스포츠 재단과 그다음에 아까 나온 블루K, 그다음 비대결 이것이 착착착착 어떤 그랜드 플랜에 따라 가지고 돼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10월 1일에 이제 최순실 딸이 독일에서 마장 마술 훈련을 개시를 하고 그 해에 또 문체부가 이제 미르 재단을 허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최순실 씨가 독일에 이제 슈미텐 지역에 호텔을 사고, 그 다음에 승마 코치가 최순실 씨 딸의 승마 코치가 최순실 회사의 새 대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그 딸을 승마 선수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키우기 위한 것이 쫙쫙 돼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제가 어저께 말했지만 올림픽 메달 찍고 그 다음에 저는 그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딸의 어떤 김연아 선수처럼, 지금의 김연아 선수처럼 그렇게 키우기 위한 어떤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도 내지 않았나,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정윤아를 김연아 선수처럼 만들게 하기 위한 꿈이었다. 김연아 선수는 고대에서 F학점 2번 받았다니까요. 그게 다른 건데, 그런데 이런 최순실 씨가 과거에 책을 한 권 번역해서 출간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말입니다. 어린이의 버릇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어린이 버릇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라는 책을 번역 출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게 조금 황당합니다. 정유라 씨 지도교수에게 최순실 씨 과거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 그런데 그 교수님은요, 장기 결석, 수업도 안 나오고 시험도 안 보고 과제도 안 내니까 당연히 재적 경고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그 교수에게 이런 교수 같지도 않고 뭐 같은 게 다 있냐 라고 막말했던 최순실 씨가 이계진 전 의원님, 어린이 버릇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은 게, 개그 콘서트를 보면요. 1대1 퀴즈라는데 이런 청년이 나와요. 수만의 오답을 다 연구하고 끌어안고 나온 사람이 뭐 하나 모르는데 그건 몰랐다 이거지. 어린이 버릇 고치는 책 번역했는데 말 타는 아이 버릇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 책에. 어린이 버릇 그 책 안에 없었는데, 제가 아까 최순실 씨 얘기 혹시 하게 된 한마디 더 하고 싶다고 한 얘기가, 저 오늘 아침에 전철역 타고 오다가 늘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디서 갈아타고 다 아주 뭐 눈 감고도 할 정도인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전철역 하나 더 갈 뻔했어요. 아이고 최순실 때문에 역 더 갈 뻔했네. 거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고 참 한심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 최순실 씨 사건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 참 사람 볼 줄 모른다. 대통령 사람 볼 줄 모른다. 옛날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이 기업을 키울 때 신입사원 뽑을 때요. 그런 말이 있죠. 관상쟁이를 뒤에 뒀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상쟁이를. 그게 과학적이진 않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대목이에요. 단면이다. 저 사람은 배신의 느낌이 있다. 저 사람은 저래 보여도 성실해 보인다.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다 판단해줘서 합불합격이 거기서 최종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못 봤을까? 주변에. 그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과거에 떠돌던 문고리 4인방 얘기라든지 무슨 실세니 하는 얘기 저 안 믿었습니다. 저건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일 거다. 그럼 이 대목에서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최근에 뭐 우아무개 등 사태,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이게 다 사실인가 보다라는 것을 국민은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게 안타깝다. 참 사람 볼 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도 교수에게 뭐 이런 뭐 같은 게 있나라고 발언했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었죠.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다. 불만이면 니들이 종목을 갈아타라. 라는 발언을 남겨서 많은 청년들의 공분을 샀는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이 페이스북 내용에 대한 답글을 대자보를 통해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출력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정유라 씨의 페이스북 내용에 대한 답글 정도 겁니다. 이화여자 대학생들이 대자보로 붙인 건데 제목 어디에선가 말을 타고 있을 너에게 나 어제도 밤샜다. 전공책과 참고도서 그렇게 세 권을 펼쳐 뒤적이면서 노트북으로 프로그램 돌리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해 뜨는지도 모르고 밤을 꼬박 새워서 과제를 했다. 우리는 노력했다. 내가 고학번이어서가 아니다. 새내기 때도 논문 쓰느라 레포트 쓰느라 디자인 과제하느라 법 외우느라 수많은 밤을 샜다. 아마 넌 모르겠지만 이화에는 이런 내가 우리가 수두룩하다. 그리고 다들 정말 열심히 해서 이곳에 들어왔다. 도서관에 빈자리가 없었다. 너는 어제 어디서 뭘 했을까? 국내에 있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출석 점수는 다 받아내는 너. 채플 때면 대강당 앞 계단이 늦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발걸음으로 가득한 걸 네가 과연 알고 있을까? 누군가는 네가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하더라.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부럽지도 않다. 정당한 노력을 비웃는 편법과 그의 익숙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어진 무능. 그게 왜 좋고 부러운 건지 모르겠다. 이젠 고맙다. 그동안 내 노력들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 노력이 모이고 쌓인 지금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실감이 난다. 비록 학점은 너보다 낮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보다 당당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부당한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벗들과 함께 맞설 수 있어서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다. 아마 너는 앞으로 이런 경험은 할 수 없을 거다. 안타깝다. 이만 줄일게. 모두에게 공정한 이화를 꿈꾼다. 라는 대자보를 남겼는데 이 칼럼니스트 이화여대 학생들의 어떤 답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정도 쓸만하죠. 사실은 저거 글을 쓴 친구들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한 것 같기도 하고요. 느낌이. 근데 저는 그 이명박 정부 때였죠. 그 당시 2010년이었습니까? 11년이었습니까?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소설도 아니고 인문학 책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한 권씩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이 팔렸었는데 이제 당시 그런 얘기했죠.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으면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뭐 자원 외교니 4대 강이니 뭐 여러 가지 우리 세금 수조 원씩 날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했었고 또 야당에서는 이제 워낙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리 의혹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그 비리를 덮는 정권이다. 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 스토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한 단계 더 넘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포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요즘. 지금은?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이라도 사서 봤었는데 이제는 책도 안 사는 시기까지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기 있습니까? 비행하는 움직인다. 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하기 힘들다는 요즘 예. 그 가장 핫한 그 책. 저도 못 구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일반 저희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의라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무해지는 사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저런 이제 학생들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허탈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정유라 씨 딸 그래봤자 19살짜리 어린 아이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저 친구가 철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이 있는 거죠. 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교육받은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능력이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혹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체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철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이게 안 좋은 의미긴 하지만 오히려 철 너무 빨리 들었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댓글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최준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주고 싶다. 그 책은 바로 어머니가 번역하신 어린이 버릇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라는 글쎄 오답 연구 해도 한 케이스는 아니라니까. 한 케이스는 말 타는 경우에 버릇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건 없어요. 정유라 씨의 대답이 일입니다. 포착된 게 있잖아요. 오늘 조선일보에 난 게 이 국제승마협회 홈페이지에는 자기소개라는 본인이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우리도 우리 회사의 임사기록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자기소개란처럼 10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소속 학교 이화여대 팀은
팀 삼성 이렇게 예. 해가지고 지금 삼성이 되게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가족란에는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 보좌주. 근데 이게 승마협회가요, 국제승마협회 되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가족란이었는데 여기는 relative란이 있어요. 예. 왜냐면요,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 딸, 뭐 스티브 잡스 딸, 블룸버그 딸 이런 분들이 현직 승마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되기도 어려운 뭐 오나시스의 손녀, 그레이스 켈리 예. 손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제승마협회에는 떠르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걸 쓰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누구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유라 씨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보좌한다. 국제적으로 할 때는 자기도 이제 꿀리는 게 있었겠죠. 한국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우리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정윤회 씨는 보좌한 적이 없다라는 게 지난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은 우리 아빠 대통령 보좌하고 있음. 나는 삼성 소속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근거가 있게 쓴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어린 소녀의 허언증인지 예. 이것도 한번 흥미롭네요. 예,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 오늘 상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니은자로 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돌아온 손학규, 민주당을 탈당했다. 여기까지는 어제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할 얘기는 좋습니다. 돌아왔긴 돌아왔고 민주당을 탈당했긴 탈당했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가실까? 누구랑 손잡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계에 돌아온 손학규 전 대표가 2년 3개월 만에 정계 복귀 선언을 했던 일성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와 경제의 재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 텅 빈 제 등에 짐을 얹어 주십시오.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꺼져버린 경제성장의 엔진을 갈아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제 다 나온 뉴스였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 과연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민주당을 탈당해서 나온 손학규 전 대표가 어디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고 누구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저희들이 봉착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한 힌트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제가 저희 제작진에게 특별한 노래 한 곡을 부탁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와 함께 갈 그분, 저희 출연물로 뽑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핑크빛 어떤 그런 기류가 감지되는데 손학규 안철수 연대가 바로 손학규 전 대표가 쓴 나의 목민심서 강진 일기 안에 그 힌트와 해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이 강진 일기 속에 숨겨진 힌트를 포착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 함께 보시죠. 지난 8월 안철수 전 대표가 강진을 찾았습니다. 마치 2년 전 제가 강진을 찾아서 인터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술을 못 마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막 억지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비밀에 붙여졌었죠. 그 비밀의 창고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대표님, 여기서 전 대표님 이래버리면 분위기 상하는 거거든요. 대표님이에요. 전이 아니에요. 대표님, 국민의당으로 오십시오. 새로운 당명을 포함해서 국민의당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당 운영에 대해서 열겠습니다. 그냥 당 드리겠습니다. 당명 바꾸셔도 되고 당 운영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나와 함께 하십시오. 국민의당으로 오십시오.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8월 간곡히 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손학규 전 대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 진정성을 느꼈다. 야, 막걸리를 못 마시는 분이 막걸리 마실 정도면 이건 진정성 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정권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걸 바로 잡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릴 겁니다. 그러니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합시다.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사이에 뭔가 기류가 감지되는데 두 사람은 사랑입니다.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굵어졌습니다. 자,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일각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거 안 전 대표 지지율도 문재인 전 대표에게 밀리고 하니까 이거 뭐 손학규 전 대표랑 손잡는 거 아니야? 막연한 우리의 상상이었는데 두 사람이 이미 지난 8월에 이야기를 나눴군요. 이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 공학적인 의미부터 좀 본다라면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치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와 손을 잡기에도 이미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판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손학규 전 대표가 제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판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길을 제시했다. 그리고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예. 왜냐? 빙하는 움직인다에 나왔던 얘기들처럼 북한 문제만 나오면 정말 작아지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본 거고요. 수세에 몰려 있거든요. 두 번째,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에 대한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들 도저히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적 열망들을 담아내는 새로운 지대 가능성들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시스템 체제를 바꾸자는 나름대로 열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밍적으로 국민들이 양쪽에 실망해 있을 이때에 나타났다 이거죠. 이때 새로운 길을 열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 제7공화국에 대한 의미를 하나만 좀 언급을 하자면 그동안 개헌을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개헌하겠다는 거예요. 예. 권력 구조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대통령이 가지던 권력을 내각제로 바꿔서 총리가 좀 가져볼까? 이런 식의 개헌 골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의 어저께 발언에 울림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제7공화국 체제를 열겠다는 건데 권력 구조의 개편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낡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이 가능할 거냐? 저는 99.9%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간상. 그렇다면은 만약에 손 대표가 얘기했던 제7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다 담아내서 낡은 양당 구조의 정치 체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책 가능성을 여는 것을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지사 그리고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여는 겁니다. 뭐 유승민 의원쯤 되겠군요.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죠. 대선 공약으로 열어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임기 2년 차, 임기 3년 차 혹은 임기 1년 차에 이런 방식으로 개헌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쭉 제3지대의 길을 몰고 간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겠다. 그러다 김병민 의원 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이 낙하는 지지율에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여기에 당의 후보로 업혀왔다간 큰일 나겠네라고 해서 혹시나 개헌을 매개로 하고 있는 제3지대에 같이 투자해갖고서는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라고 하는 순간 반대한민국 안철수. 대한민국 정치판은 완전히 요동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판을 한번 바꿀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던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크탱크가 분석했는데 정 의원님 하나씩 보시죠.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의 과감함 파격적입니다. 당 이름 새롭게 국민의당 바꿔도 좋다. 손학규 당으로 바꿔 좋다. 당 운영에 대한 전권을 제안을 했다라는 게 절박함입니까? 아니면 나름의 파격적인 겁니까? 뭐 둘 다 있겠죠.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지금 어떤 데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10%가 안 나오는 정도니까 이제 제3지대든 뭐든 간에 연대가 이제 불가피한데 이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제일 뭐 지금 본인과 뭐 이념적인 맥락이나 가치관이나 또 지금 처지나 이런 게 가장 혼잡할 수 있는 게 이제 손학규 전 지사니까 엄청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로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답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것이 지금 어제 나왔지만 민주당으로 가는 거는 탈당하면서 이제 아니고요. 그렇다고 국민의당 입당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입당하지 않겠다는 거는 바깥에서 좀 더 다르게 바깥의 제3지대에서 좀 크게 보면서 국민의당과 포함해가지고 흔들어 보겠다는 그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손학규 전 지사가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정말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걱정했던 거, 이 사람 대통령병이다, 대통령 뭐 대권에 욕심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저께 내려놨어요. 아까 대통령이 될 생각이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어도 좋다. 아니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의구심을 가지는 거, 손학규 전 대표가 만약 전 지사가 만약에 그 킹메이커라면 예. 정말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그 해답을 내놨어요. 선수가 아니라 킹메이커로서라면 파괴력은 클 것이다. 저는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안철수 전 대표한테도 하거든요. 예. 만약에 본인이 이번 선거가 아니고 킹메이커로서 뭔가 자락을 깔아주는 네. 역할을 한다면은 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럼 선수는 누가 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직 남았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아직은 두 사람이 특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과거에 2번이나 철수한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 자기 욕심을 버리고서 왔기 때문에 아직은 그 본인의 발톱이나 이런 건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큰 내부에서 분란이 있을 거고, 아직은 그걸 숨기고 간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위원이 말씀하신 데 일리가 있죠. 이제 그림, 설계도, 구도만 보면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매 정면 돌파하시면은 이 비박계 의원들이 계속 거기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 새누리당도 쪼개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예. 그쪽이 이제 새로운 구심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림 자체는 되게 괜찮은 그림인데, 이 그림하고 또 이게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철근, 자재 이런 게 있느냐 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설계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과연 이제 손 전 대표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나 될 거냐? 우리는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아마 많은 방송에서 종합편성 채널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여론에서 입길에 오르내릴 것이냐 안 오르내릴 것이냐, 예. 이거 한 일주일 사이에 저는 한번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봐요. 오. 손학규가 이랬더라 저랬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 누가 왔다며 하는 식으로 이제 끊기느냐. 누가 왔다며. 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누가 가닥이 눕고 뭐 이런 반응 거고, 나오면 두 안 된다. 번째로는 예. 손 전 대표가 가까운 의원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탈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개헌 이야기는 나올 줄 알았지만은 탈당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감행할지는 몰랐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했을 때를 보면은 참 나올 때는 혼자 나와요. 그러다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뭐 3인방이 먼저 나오고 착착착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손 전 대표가 그때만큼 많이 탈당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조금 같은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느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변인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격들 많죠. 손 전 대표도 한 대변인격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등치를 어느 정도 보이느냐. 이거는 이제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로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 2주 동안에 이게 가닥이 날 거다. 두 번째로는 결국 또 문재인 전 대표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일은 없죠. 좋을 일은 없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가 두 개로 갈리는 게 좀 신나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문 쪽에서는 어쨌든 뭐가 판이 흔들리면은 뭐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쪽이고, 이제 문 대표 쪽에서는 별로 이게 좋진 않은 시그널이다. 한데 별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가봐야 아는 건데, 문 전 대표 쪽에서도 제가 좀 제언을 하자면 이럴 게 있습니다. 갈 테면 다 가라. 안철수 가고 손학규게 가고 또 나갈 사람 또 나가. 이런 네. 식으로 하는 건 절대 안 좋습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안 된다. 그렇죠. 내가 붙잡았어야 되는데 더 못 잡은 게 이제 우리의 잘못이다. 나중에는 큰 길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네. 식으로 아울러 가는 식으로 가야지, 뭐 약간 지명도가 높은 분들이 벌써 조롱하고 인터넷상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는 거죠. 과연 윤 선생의 조언대로 문재인 전 대표가 그런 반응, 모범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잠룡들의 반응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 좋아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합해야 할 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입니다. 윤 선생의 조언대로 나의 부덕입니다. 언젠간 만날 겁니다. 라는 여지를 좀 열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여지를 닫았어요. 좀 뜻벗기고요. 뭐라고 말씀드리지 모르겠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는 아쉽고 안타깝다. 정권 교체의 꿈을 믿는다.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련한 반응을 보였고요. 박원순 시장도 굉장히 노련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남아주셨으면 했는데, 앞과 뒤에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는 남아주셨으면 했는데 뒤에는 또 만날 길이 있다고 본다. 거기서 저를 불러주셔도 되고요. 뭐 이런 의미를 넣은 건가요? 이 칼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 너무 재밌네요. 이 반응들이 예. 어떻게 보면 예상한 반응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저 얘기를 하면은
제 표현식으로 그냥 가로 열고 표현을 하자면 나가서 우리 흔들 거 아니지? 뭐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뭐 정권 교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 우리 뭐 같은 식구끼리 있다가 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꼭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나간 게 이제 안희정 지사는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산인 건데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큰 도움은 안 돼도 왜 옆에 있을 때와 나갔을 때는 어쨌든 큰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나중에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네. 전 대표 같은 발언을 했어요. 뭐 그렇군요. 예. 근데 박원순 시장 반응도 재밌네요. 어쨌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쨌든 같은 당이었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을 하면서도 또 약간 여지를 남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친문이냐 비문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확 달라진다는 느낌이 일단 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다. 근데 다시 만나려 믿는다는 건 어차피 여기 있으면 문재인 대세론이 세니까 그렇죠.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쪽에서 나를 좀 불러달라. 네. 그러니까 문재인 그 대표 측이 워낙 강하니까 사실 박원순 시장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깊겠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 이제 대세론을 꺾는 것인가 아니면은 결국은 외부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나 손학규 고문하고 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뭐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근데 저는 그 손학규 그 고문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해서 2년 전에 전 기자회견 장면이 아직도 굉장히 생생해요. 그만큼 네. 저한테 인상적이었다라는 느낌인데 그때 표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고 굉장히 담담해 보였고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하고 인사할 때도 표정이 굉장히 좀 좋아 보여서 그래도 손학규 대표 뭐 정치할 만큼 하셨고 그리고 저렇게 나가니까 선거 딱 끝나고 후배들한테 자리 딱 넘겨주고 나가니까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년 만에 다시 등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시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1%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오버랩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좀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전 손학규 대표가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이 왜 이렇게 복귀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년에 이제 만으로 70세가 되시는 거예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있었죠. 2007년에 한 번 한나라당 탈당하신 분이 또 민주당을 탈당할 것일까 또 철새라는 얘기를 들을 어떤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탈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딱 탈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그 주사위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대차게 욕을 먹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개헌이든 뭐든 해서 예. 역할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또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께서 사실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장관, 삼선 의원, 도지사가 됐던 양분이 됐던 정당을 떠나는 모습을 국회에서 보셨을 텐데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계를 떠나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그거 목격했어요. 떠나던 인사하던 거 하고 이번에 어제 복귀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딱 붙여놓으면 참 재밌을 뻔했어요. 예. 근데 손 전 대표가 새 판을 짜겠다 그랬는데 잠시 우리 이 칼럼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참 흠이 있죠. 한나라였다가 박차고 민주 갔다 또 이번에 또 탈당하고 또 국민의당으로 갈지 또는 새 판을 또 뭐 새로 만들지는 모르지만은 개헌을 해서 7공화국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병민 의원 얘기에 동의하는 것이 저는 개헌 반대론자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네. 정치 공학적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이 저는 재집권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손 전 대표가 등단하는 걸 보면서 새누리당이 또 재집권할 수 있겠구나 어허.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친박과 비박이 싸우면서 갈라질 것까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절대 안 갈라설 겁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현재 의원들은 난 국회의원만 또 하면 되니까 괜히 그런 명분 때문에 대통령 만들려고 우리가 대통령 만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돼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러니까 친박 비박 싸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하면서 전기가 생기듯이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아까 안철수 대표가 못 먹는 술을 먹고 제안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술 잘 먹는 사람도 2잔 먹으면 0.05% 알코올
혈중 농도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잘 못 먹는 분이 먹고 이런 제안을 했다. 이건 음주 제한이기 때문에 음주 제한이다.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만 얘기하죠. 저도 그만 얘기하죠. 예. 하나 저거 하는 게 사실 많은 그 우리나라의 그 노 정객들이 정계 은퇴를 했다가 돌아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도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뭐 이회창, 전 김대중 뭐 대통령만 해도 그렇고 이회창 총리만 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계 은퇴를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면은 또 언론은 씁니다. 떠나는 자는 뭐 뒷모습은 아름답다 하고 다 이렇게 찬사를 바치면서 떠나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 돌아왔는데 그 이제 손 대표 같은 경우 어저께 정계 복귀 선언을 했는데 네. 의외로 언론에서 왜 약속을 번복하고 돌아왔느냐에 대한 비판은 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제가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 이런 전례들이 있고요. 돌아와서 사실 대통령까지 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전례가 있어서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그 김진 기자가 매일 얘기하듯이 내려온다. 아직 안 내려왔냐. 내려왔다. 내일 내려간다. 뭐 몇 달이.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미 내려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 뉴스는 느닷없는 것이 뉴스인데 이미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저항감이 없어서 그거 하나는 효과적으로 복귀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이거 저 김흥국 효과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김국 효과요. 왜요? 평소 아무 말이나 막 뱉고 그냥 예. 틀린 것도 막 얘기해 놓으면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하겠다, 그만두겠다, 접겠다, 은퇴하겠다 해놓고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전혀 이상하게 김국 생각하는 효과다. 겁니다. 예. 그래서 김흥국 효과다. UCLA 대학을 우크라 대학이라고. 뭐 많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이 순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빨라지는 대선 시계. 반기문과 문재인. 오찬의 접전 박빙 여론조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가정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부터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9대 대선 주자 3자 대결 지지도입니다. 3자 대결, 그러니까 3명이서 대선을 치렀다라는 가정하에 여론조사를 돌려본 결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5%, 문재인 전 대표가 33.6%, 두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좁아졌군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15.9%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없음 잘 모름은 15.5%였습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 지지도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대 문재인의 양자 대결 지지율을 돌려봤던 결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42.9%,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39.8%로 여전히 반기문 총장이 앞섰지만 두 사람의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오늘 빨라지는 대선 시기의 주인공은 단 2명으로 제안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종북 노름에 빠진 찌질한 정당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에 10년 전에 일에 매달려서 색깔로 종북 노름에 빠져서 복귀자로 섞는 줄을 모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정말로 찌질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찌질한 정당이다. 문재인 전 대표 2007년 과연 북한 인권법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답은 미룬 채, 기억이 안 난다, 미룬 채 여당이 찌질하다. 네, 찌질한 정당이 싱크탱크에 있어서 이제 저도 찌질한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참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네요. 예,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예. 나도 찌질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도 찌질한가? 이게 과연 공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께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실 분이 한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향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명확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걸 종북 프레임으로 설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낡은 종북 프레임에 갇혀있는 새누리당을 찌질한 정당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좀 명확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비리들을 덮기 위해서 공격한 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최순실 씨 의혹대로 당연히 공격을 받을 거고요. 여기 대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거고 이걸 극복해야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건 이거고요. 안보와 대한민국 국가 상황 그리고 대북과는 또 다른 측면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면 되는 거고 여당에서 제기하고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갖고 많이 의혹을 갖고 있는 지난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얘기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향한 프레임 전환으로 가서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더 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고쳐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김병민 의원님 빼고 요 며칠 새누리당이 약간 찌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권위원회한테 계속 예. 이 10년 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니 뭐 본인이 개인 생각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한다라고 버티니까 6시간 동안 괴롭히고 국정원장도 6시간 괴롭혀가지고 결국 내가 뭐 볼 때는 내 느낌은 이렇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의 찌질한 면이 있다. 이거는 빼고 찌질하긴 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표의 지금 프레임 내지 전략에 대한 건데요. 이거 아닙니까? 이런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를 않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다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게 치고 나가겠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문 전 대표가 항상 다른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경제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럼 그 경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새누리당을 맹공하는 것만 들어오거든요. 예. 저는 차라리 문 대표가 새누리당을 맹공 안 하는 것도 무시 전략을 사용하고 뭐 잠깐은 당장 귀에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뭐 4차 산업혁명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차라리 계속하는 게 예. 이거는 이제 지지율이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언론도 써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근데 본인이 이 두 가지 전략을 쓰니까 이거에서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발을 더 빠져들게 하는 악수다. 그런 분도 있죠. 아니, 그 궁금한 건 왜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안보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며칠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저는 며칠째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색깔론과 지난번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급 포인트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접근하고 있는 색깔론. 저는 이거는 몇 번 얘기했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시선으로 그 시대를 재단하는 건 옳지 않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질론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해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얘기한 대로 색깔론을 제기하는 건 저도 찌질합니다. 특히 예. 뭐 내통 발언 같은 경우는 정말 공당의 대표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본인이 정말 저 사람한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갖다가 안심하고 맡겨도 돼? 하는 사람들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대답을 내놔야죠. 책임이죠. 예, 근데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정말 고언인데요. 정말 나쁜 버릇입니다. 모든 얘기가 본인 책임이 올 때마다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면서 빠져나가요. 심지어 총선이나 이런 그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해도 대통령 공격을 하고 맙니다. 예. 본인이 성당 민주당이 당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나요? 선거에서 패배를 해도 그러면 보통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정부 여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정말 그 대권 주자로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거에 대한 자질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빨라지는 대선 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뉴스를 공개합니다. 활동 잘 알고 있고 보고받고 있다. 반기문 총장의 팬클럽에게 힘을 실어줬다는데 슬슬 국내와 국외 정치의 거리를 좁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팬클럽 반딧불이의 김성애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활동 상황을 잘 알고 듣고 있다. 보고받고 있다. 그런 고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수고한다고 생각한다. 이 칼럼. 반 총장이 반딧불이 회장을 불러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활동상 팬클럽이 얼마나 애써주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들이 쓴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네. 전 놀랍진 않고요. 근데 사실은 그 예전에
저도 뭐 다른 일 때문에 2008년인가 네. 유엔에 가서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과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분은 예. 공보부에 계시는 분이셨는데 도대체 유엔 사무총장의 일정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분단이라는 거예요. 정말 분단이 뭐 2분, 5분, 10분 이렇게 분단위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만들기는 굉장히 좀 힘들죠. 그리고 출장도 워낙 많이 다니시는 분이고 아무래도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그렇죠. 뭐 뉴욕에 있는 시간보다 뭐 외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제 결국은 만나신 거잖아요. 결국은. 예. 아까 사진에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반기문 총장의 시간을 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시간을 낸 같고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죠. 어떤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자신의 팬클럽이라고 이제 오는 사람들을 내치기는 좀 뭐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막 두고 싶진 않아도 또 멀리하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약간 좀 관리하는 그런 차원들이 있어요. 어떤 정치인들은 팬클럽도 뭐 종류별로 여러 가지고요. 과거에 어떤 정치인들의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얼마나 열렬하게 이 팬클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여기 활동을 인지하고 있고 저렇게 예. 시간까지 내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이기진 전 의원님, 정치계 또 어른으로서. 어른 아니죠. 근데 전 이걸 보면서 뭐 국회의원이나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나 무슨 기초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선거 전에 누구하고 밥만 먹어도 사전선거운동인데 이거 전부 사전선거운동 아닌가요? 사전선거운동 아니냐? 사전선거운동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도 좀 이상해요. 저는. 그것도 이상하다. 할 말 없어요. 예. 빨라진 대선 시기에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도직구쇼의 또 다른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른바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에 주목해보는 신사동 그 사람을 함께 보시죠. 오늘 또 3명의 그 사람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을 제일 먼저 공개합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신사동을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이부진, 이무재, 이무재, 이부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의 삼성전기 상임 고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파기가 됐습니다. 어허, 굉장히 이례적인데 1심 판결 이거 무효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1심부터 다시 해야 된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법원이 무효다. 이게 어떻게 된 굉장히 일입니까? 저도 좀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예. 생각하고 이런 판결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둘이 이혼하고 양육권 친권은 다 이제 엄마 쪽이 갖는다는 판결인데 네. 그거 없었던 걸로 하라 하고 다시 돌려보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참 황당해요. 어떤 겁니까? 아니 너네들이 재판 신청을 잘못했다. 이 성남에서 할 게 아니라 이부진 씨나 둘이 이제 같이 살던 이제 집이 한남동에 있으니까 예.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했냐. 그러니까 재판 관할권 부채가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게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아, 원래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주 지역에 있는 법원에게 이혼 소송을 내는 것이 법대로인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1심이 무효다라는 이제 좀 약간 허무한 어떤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니, 그럼 그 수원지법인가요? 수원지법도 이걸 알았을 텐데 왜 또 판단은 판단대로 다 했던 건지도 의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들한테 예. 이게 아마 적을 하는 건데 저는 일단 이부진 사장 측이 일단 변호진을 전부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어디다 재판 관할권이 어딘지 모르는 데다가 신청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재판 관할권도 몰라가지고 무효 판결을 받았게 됐으면 당연히 변호인진 갈아야죠. 예. 수억 받았을 텐데 변호인진들이 아마 최고급으로 구성이 됐을 텐데 역시 이런 거는 초등학교를 뭐 우리가 못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좀 기본적인 게 안 돼가지고 챙기지 못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고 좀 황당하긴 하네요. 아니, 이계진 전 의원님, 법원도 황당하고 이걸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황당하고 이계진 전 의원님도 황당하고 이 사람도 황당하고 저도 아니 정말 황당하고. 그렇게 법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예. 수임료 많이 받았을 텐데 관할 법원도 모를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이상하네요. 예.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다. 양권 같은 것이 사실은 1심에서 주요 쟁점이었고 많은 분들이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이부진과 이무재 이 두 사람의 근데 승부에서 그 이부진이 이겼다.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1심이 잘못됐다고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안 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의 이혼은 이렇게 힘들지 않겠어요. 여기에도 역시 돈이 끼인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류사회,
가진 사람들의 세계는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구석이 너무나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1심이 다시 치러지게 되기 때문에 1심 결과가 누구 쪽에 손을 들어줄지도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저기 재벌가 누구 회장님의 사위에 숨겨진 내연녀야. 자세히 얼핏 들으면 대단한 사람 같은 건데 자세히 들으면 남남인데 그것도 사칭을 했답니다. 수억 사기를 쳤다는데 윤태곤 실장님, 재벌 누구 회장의 사위의 내연녀다. 제가 두 가지 독특한 점을 느꼈어요. 재벌 내연녀도 아니고 재벌 아들 내연녀도 아니고 제 사위의 내연녀 같으면은 막 이 뒤에서 막 보복을 하고 그래야 되는 사위 아닙니까? 그렇죠. 내연녀면은. 예. 근데 그걸 이렇게 내세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가까운 일가 친척들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 뭐 수준 높은 사기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있죠. 뭐 다 아시죠? 제가 이름 말 안 해도 최근에 그 모 그룹과 관련돼 가지고 뭐 셋째 부인이 맞다, 뭐 사실혼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몇 천억, 몇 조 이렇게 되니까 예. 사람들이 이런 거를 그럴 듯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사기 사건이 창궐 할 수 있는 뭐 바탕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그러니까 가짜 내연녀로 이번에 연기를 한 건데 지난 20일 오촌 조카 사위에게 2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 씨가 구속이 됐는데 2015년 1월에서 6월 재벌가 사위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서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전당포에도 비싼 폐물내가 맡겨놨다. 사위에게 받기로 한 동부 이촌동 아파트 명의 이전만 되면 돈 갚을 수 있다. 151차례 각종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고 2016년 4월 이게 참 대범한데 백화점에서 외상을 합니다. 고가의 의류와 화장품 4차례에 걸쳐서 약 2천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가져가고 돈을 갚지 않았다. 사기 전과 구범의 정모 씨가 14억 사기 혐의로 4년간 복역 후 2014년 출소한 경력도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결국 이 대기업 회장 사위의 내연녀라고 사칭했던 사람은 찜질방에서 검거가 됐고 가로챈 돈은 다 도박과 명품 구입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정 의원님.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동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벌이라고 하는 청와대예요. 아까 우리 최순실 딸이 본인이 소속이 삼성팀이고 아버지는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투명해지고 해도 재벌 그다음에 청와대 권력 이렇게 되면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거기는 이제 힘이 세다는 것이고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권력이나 그다음에 재벌과 많이 다루죠. 그거는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선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일단 재벌이라고 하면 역시 통하는 것의 일단을 보여준 사건 같아요. 예, 찌질한 내연녀인가. 찌질한 내연이다 이거야말로. 돈도 실력이다라고 말하는 고음 많은 집안의 딸의 발언. 그리고 얼마나 돈이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다 됐길래 유명 백화점도 이런 사기에 넘어가는지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시원한 사이다 같은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